강민의 잡지사 6월호 두 번째 페이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잡지사 궁극의 목표이자 이분의 원대한 꿈이기도 하죠. 끝말잇기 놀이가 한방단어로 허무하게 끝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언젠가 듐듐 공원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원소 이야기 나누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자, 원소 오픈 타임인 주기율표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원소는 우리가 듐듐 공원을 세워야 하는 그렇죠. 그 마땅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바로 로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40번 때 와서는 저한테는 좀 생소한 원소들이 많네요. 네. 로듐도 좀 생소한 편이고요. 제가 이제 어떤 공원을 세워야지만 끝말잇기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해가지고 이 원소 이름 중에 끝자가 어떤 것으로 끝나는 것들이 희귀한 글자 중에 다 제일 많은지 한번 세워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기억이 나기로 제일 많았던 게 듐이었던 걸로. 물론 뭐 수소, 뭐 탄소, 소로 끝나는 게 제일 많죠. 근데 뭐 소는 뭐 소지섭도 있고, 그럼요.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 소로 시작하는 말은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우리가 굳이 뭐 소소 공원 이런 거 만들 필요는 없고요. 그렇죠. 다른 단어에서는 쓸 수 없는 그런 끝장 단어, 한방 단어, 그런 음절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듐자가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이 듐인가 그랬어요. 뭐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듐듐 공원, 듐듐 빌딩. 네, 그래서 듐듐을 저는 아직도 여러분들이 혹시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어떤 그런 좀 큰 돈을 쾌척하실. 진짜 역사의 어떤 나는 이름을 한번 남기고 싶은 뭐 그런 게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좀 뻔한 이름으로 뭔가를 지으시기보다는 이게 전 세계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끝말잇기라는 문화가 있는 나라에는 어디든지 다 알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뭐 보통 뭐 어떤 존경하는 본인의 어떤 뭐 할아버지나 아버지, 어머니 이런 분의 뭐 호나 이름을 따가지고 어떤 공원이나 기념 뭐 빌딩이나 이런 거를 짓는 경우 꽤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좀 과감하게. 듐듐 얼마나 입에 착착 아마도 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를 기려서 어떤 공원이나 건물을 짓는데 듐듐 공원이나 듐듐 빌딩을 지으시면 아마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이해해 주실 것이다. 너털웃음. 참 나를 기념해서 공원을 만든다고 하더니 이름이 듐듐 공원이 뭐야? 어릴 때 아버지하고 같이 끝말잇기 했던 그런 어떤 추억 이런 게 떠오르면서 아주 전 세계에 알려줄 수 있는 공원을 만들 수 있는 아니면 길이거든요. 저희한테 기부를 하시면 저희가 대신 거기 이제 곽재식 작가 동상이 하나 예정돼 있거든요. 1m 동상, 1m 동상요. 그런 거 제 동상이 절대 필요 없고요. 까지는 돼 있고. 근데 1m짜리 동상을 만든다는 건 정말 좀 좋은 생각이죠. 그렇죠. 척도. 어떤 길이 1m, 무게 1kg 이런 어떤 동상을 만든다는 건 참 좋은 그 생각인데. 옆에 기부자님도 한 3m짜리로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대됩니다. 자, 원어타주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로듐. 로듐은 어떤 원소인가요? 로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전에 그 루테늄 하면서 백금족 원소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원래 이제 보통 화학에서 이제 족이라는 말을 쓸 때는 아래 위로 주기율표상에서 같은 줄에 있어가지고 성질이 비슷한 것들을 뭐 같은 족이다. 영어로는 family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족이라는 뜻이 되도록. 그래서 같은 족이다, 뭐 1족 원소다, 2족 원소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백금족이라고 할 때 그 족은 그런 거하고는 좀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족이란 말 대신에 좀 딴 말을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뭐 백금계라든가 백금류라든가. 그래서 그런 주기율표상의 위치하고 크게 관계없이 위치상으로 보면 좀 비슷한 자리에 몰려 있긴 합니다. 위치하고는 크게 상관없이 좀 몰려 있는 경향이 보이긴 하지만 패밀리급은 아니다. 패밀리급은 아니지만 뭐 거의 패밀리 비슷한 그런 느낌, 약간 의형제 같은 느낌일까요? 그러면서 백금하고 비슷한 그런 1단의 물질들을 백금족이라고 해서 로듐, 팔라듐, 이리듐, 루테늄 뭐 이런 백금 이런 물질들을 묶어서 부르는데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중에서 팔라듐하고 이리듐이 조금 더 약간 뭐랄까요? 더 좀 친숙한, 더 좀 많이 언급되는 이리듐은 들어본 것 같아요. 비교적 팔라듐도 못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좀 익숙하고 더 많이 쓰이는 느낌이라면 조금 덜 쓰이는 느낌이 있는 게 루테늄하고 로듐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그래도 뭐 살펴보면 여러 가지로 이야기거리가 꽤나 많은 그런 원소가 로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듐이라는 이 원소의 탄생 과정은 사실은 뭐 별반 대단할 게 없고요. 탄생 과정이 늘 재밌다. 근데 별반 대단할 게 없어요. 영국의 이 화학자인 월러스턴이라는 사람이 19세기에 남아메리카에서 입수된 백금 광석을 가지고 백금 광석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렇죠. 백금 귀금속이잖아요.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조금 샀는데 아마 자기 동료 과학자하고 같이 아마 연구를 했을 거예요. 그럼 네. 반쪽에서 연구했는지 아니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네. 백금 광석이니까 많이 먹었어. 조금 사가지고 네. 연구를 해가지고 세심하게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당연히 백금 광석 백금 많이 들어있네. 나는 아주 뻔한 결론이 나왔고 네. 그 동료 화학자도 원소를 하나인가 두 개인가 발견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울러스턴이라는 사람도 연구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바로 로디움하고 팔라듐을 발견해냈어요. 백금 조각에서요? 네, 백금 광석에서 백금이 광석에서. 들어있는 돌 속에서. 그래서 백금하고 성질 비슷하기 때문에 백금 묻혀 있는 곳에 백금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불순물로 들어있었는데 백금은 옛날부터 사람들이 알고 있던 거였고 백금이 아닌 새로운 물질로 불순물로 살짝 있었지만 이거 다른데 없었던 새로운 거다라고 해가지고 영국 과학자가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가지고 발견을 하려고 열심히 찾아봤더니 발견이 된 그런 약간은 어떻게 보면 좀 뻔한 과정에 의해서 발견이 된 원소인데 이름이 붙은 거는 조금은 사연이 있습니다. 이름 로디움. 예. 로드에서 이제 금속이니까 이음이 붙었겠죠, 그죠? 로드가 바뀌어서 이제 로디움이 됐을 거예요. 이제 그게 뿌리는 그리스어인데, 그래도 영국 사람이 뽑은 단어니까 아무래도 좀 영어로도 비슷한 발음이 나는 쪽으로 고르지 않았을까요? 로드하고 비슷한. 좀 약간 좋은 영어 단어 어떤 로드?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참고로 왜 이걸 고르냐? 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RHO인데 근데 뭐 H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이분이 이런 이름을 붙인 이유가 이걸 실험하면서 로디움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로디움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아주 뭐 약간 분홍빛 빨간 빛이 예쁘게 나는 그런 모양을 보고 이거 로드에서 이름을 따서 로디움이라고 하자라고 이름 붙인 거거든요. 로즈인가요, 설마? 그렇습니다. 장미 로즈? 감이 좋으시군요. 작업을 하든가가 그 작업인가요? 작업을 했다는 게 뭐 그게 건너뛰십니까? 로즈. 맞습니다. 장미라는 말이 이제 그리스어로도 뭐 로드, 뭐 로데스, 로돈 뭐 이런 게 그리스어 어근에서 장미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그런 말이죠. 그 그리스 근처에 있는 섬 중에 로도스 섬이라는 아름다운 섬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스 근처에 있는 그 바다에 지중해 바다에 있는 섬인데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로도스 처음 들어보네요. 그런가요? 그 옛날에 그 저기 뭐죠? 7대 불가사의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고대의 7대 불가사의 버전이 여러 개 있어서 거기 뭐가 있나요? 네, 근데 뭐 피라미드는 항상 들어가고 뭐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뭐 공중정원 이런 거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리즈 중에 이제 로도스 섬의 거인상이라는 게 항상 있죠. 그래서 굉장히 큰 거인상이 고대에는 있었다라는 뭐 그런 전설이 있는. 뭐 지금은 뭐 거인상은 없고요. 그래요? 네, 지금은 파괴돼서 없습니다. 없고 진짜? 지금은 뭘로 유명하냐면 여기가 이제 지중해에서 동쪽 그리스니까 지중해에서 좀 동쪽 끄트머리쯤에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이 중동 지역으로 아시아로 건너가려면 거치기 좋을 만한 위치에 있는 섬이 이제 로도스 섬이거든요. 그래서 로도스 섬에 옛날에 이 기독교 유럽인들하고 이슬람교를 믿는 중동 사람들하고 피 터지게 싸웠던 십자군 전쟁 당시에 로도스 섬이 이게 중요한 거점이 되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로도스 섬은 이제 그리스 근처에 있는 섬인데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나 어떤 그 문화 유적이나 이런 거를 보면 약간 조금 더 이 서유럽 느낌이 나는 서유럽 북유럽 약간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그런 쪽에 이제 십자군 기사들이 우리가 이제 성지를 탈환하겠다 이러면서 몰려갈 때 로도스 섬에 들려가지고 많이 갔기 때문에 뭐 그런 흔적이 보이는 그런 독특한 곳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거인상이 내가 생각한 거인상이 아니라 진짜 사람 모양이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곳인데 그 로도스 섬이라는 말이 뭐 로데스 뭐 이런 말에서 유래를 했는데 그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뭐 누구의 이름이다 이름에서 따온 뭐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의 이름 자체도 옛날 그리스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뭐 공주님, 아름다운 뭐 위대한 그런 신령 같은 거에 딸이니까 이름을 장미 공주라고 짓자라는 식으로 붙어서 지은 이름이 변해가지고 이제 로도스 섬, 장미의 섬이라는 그런 뜻이죠. 로도스 섬에 가면 여기저기에 무슨 장미 무늬 뭐 이런 게 많이 새겨져 있는 곳들이 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그게 약간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뭐 어떤 거 있죠? 뭐 경기도 고양시에 가면 고양이 마스코트 같은 거 많이 있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발음이 비슷하니까 브랜딩을 한 거죠.
이거는 진짜 본론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 이야기를 언제 또 하게 될지 몰라가지고 이실직고 하고 들어오시네. 본론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이야기를 언제 딴 데서 할 때가 좀 잘 없기 때문에 이 장미를 뜻하는 이 그리스어 이 로드 이 로디움 할 때 이 말이 쓰이는 단어로 어떤 게 있냐면 로도덴드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로도덴드론? 예. 공룡 이름 아니야? 덴드론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런 학명입니다. 라틴어 느낌이 나게 지은 그런 학명인데요. 학술적인 생물의 명칭인데 덴드론이라는 건 이제 가지, 뭐 꽃가지, 나뭇가지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로도덴드론이라고 하면 뭐 장미 줄기, 장미 가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단어인데, 근데 로도덴드론 뭘 보고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뭘 보고? 로도덴드론. 아무래도 어떤 꽃을 보고 이런 이름을 붙였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붙인 걸 보니까 뭐 꽃이 좀 예쁜 건데 로도덴드론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 그러니까 이게 뭘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이게 영어권이나 유럽권에서 이런 말 쓰는 말이거든요. 원래 영어 그러니까 유럽에도 많이 있는 그런 꽃이었다면 뭐 로즈라든가 그렇죠. 뭐 무슨 뭐 릴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영어 단어에 자연스러운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로도덴드론 같은 이런 학명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는 원래는 유럽 대륙에는 좀 없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유럽 대륙에는 별로 없는데 어떤 딴 데서 발견을 해가지고 보니까 이거 아름다워가지고 학술적으로 부여한 명칭이 좀 사용되는 거겠죠. 로도덴드론 진달래를 로도덴드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젤리아 이런 말도 있는데요. 그것도 뭐 로도덴드론 못지않게 뭐 그렇게 익숙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아젤리아란 말도 있기는 한데 로도덴드론 진달래라는 말로 사용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진달래, 철쭉 이런 거 비슷하게 생겼지만 구분하지 않습니까? 말도 다르고 진달래를 학명으로는 로도덴드론 무크로눌라툼이라고 하고요. 철쭉은 로도덴드론 슐리펜바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흔해가지고 옛날부터 되게 흔하게 많이 피어 있는 꽃이라 가지고 되게 흔하게 일상적인 단어로 순우리말로 심지어 진달래라는 말도 있고 진달래 먹고 굉장히 흔한 단어로 사람들이 옛날부터 다 구분하던 그런 거였지만 유럽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좀 낯선 것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발견되어 가지고 아젤리아 같은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이런 학술적으로만 구분되는 이런 말로 사용되는 좀 낯선 꽃이다.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교적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달래를 뜻하는 로도덴드론 무크로눌라툼에서 이 무크로눌라툼이라는 말은 꽃이 이렇게 가늘고 뾰족하게 예쁘게 생겼다 이런 뜻이고요. 철쭉을 뜻하는 로도덴드론 슐리펜바키에서 이 슐리펜바키는 무슨 뜻일까요? 왠지 슐리펜 사람 이름 같아요. 독일계. 잘 보셨습니다. 독일계는 아니고요. 아니요. 이게 19세기 중반에 러시아 사람들이 땅을 엄청나게 개척을 해가지고 이 태평양 근처까지 왔잖아요. 블라디보스토크 이런 지역까지 왔잖아요. 온 다음에 19세기 제국주의 침략 시대가 되니까 이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 근처의 땅과 바다를 다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러시아의 군함이 우리나라까지 내려와가지고 동해안을 이렇게 쓱 살펴보고 관찰을 하고 돌아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그때 그 군함의 선장이었든가 아니면 하여튼 뭐 좀 높은 사람이 이름이 슐리펜바키였거든요. 그 사람 이름 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를 돌아보고 채집했던 이거 진달래하고 비슷하게 생긴 건데 이거 좀 신기하고 더 예쁘게 생겼다. 라고 잡아가가지고 뽑아갔겠죠. 아마도 강원도 동해안에 뭐 강릉이나 속초 이쯤에서 뽑아가지 않았을까요? 뭐 그럴 수 있죠. 뽑아가가지고 그거를 학계에다가 보고해가지고 학계 보고한 학자는 이제 따로 있습니다. 그 학자가 그 함대의 높은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로도덴드론 슐리펜바키라는 이름으로 국제학계에 보고를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쉽고 흔한 이름으로 부르는 철쭉이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 장미를 뜻하는 그리스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과학 그 19세기 그 무렵에 과학계의 어떤 진출이 좀 늦었고 이렇게 외국에 많이 털렸구나. 러시아의 함대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철쭉도 뽑아가고 있는데도 그거 여기 왜 오냐 함부로 들어오지 말아라고 쫓아낼 만한 그런 정도의 국력도 부족했구나라는 뭐 그런 어떤 가슴 아픈 역사가 어떻게 보면 철쭉을 뜻하는 단어 속에도 이렇게 숨겨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오늘의 주제인 로디움과는 아니에요. 요거는 굉장히 좋은 릴스 각입니다. 요새 인별그램을 지금 하드캐리하는 게 곽지식 작가예요. 저희 잡지사 인별그램을 기본 50만씩 나오고 있어요. 릴스 각이군요. 상관 있는 얘기 하나만 하면 이거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하면 상관 있는 얘기. 상관 있는 얘기. 상관 있는 얘기 하나만 하면 이게 이제 그 백금계 원소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와중에서 불순물들을 이렇게 잘 분리를 해가지고 추출을 하다가 로디움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려면 무슨 물 같은 데다가 이
금을 녹여야 됩니다. 녹여서 액으로 만들어야지 뭘 끓이고 뭐 걸러보고 뭐 무슨 뭐 채도 쳐보고 뭐 아니면 뭐 다른 물질하고 섞어가지고 뭐 이렇게 굳어서 나오는 것도 보고 뭐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백금 이런 원소는 귀금속이라는 게 보통 어떤 금속이 귀금속이 되겠습니까? 보통 오랫동안 변질되지 않고 그렇죠. 잘 녹슬지 않고 항상 광택을 잘 유지하는 게 사람들이 오래가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귀금속이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로듐도 사실은 그렇게 잘 어디에 상하거나 뭐 녹슬거나 녹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로듐 같은 거를 웬만한 좀 예를 들어서 철 같은 거 예. 뭐 이런 하잘것없는 그런 금속은 철 보고 하잘것없는 해서 좀 약간 죄송합니다만 예. 그런 금속은 식초 같은 데만 넣어도 조금씩 막 잘 상하고 소금물에만 넣어도 뭐 철은 막 녹슬기 시작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비하면 로듐 같은 건 되게 안 녹기 때문에 그것만 녹여내 가지고 실험을 하고 분리를 하고 이렇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겠네요. 웬만한 무슨 산성 물질 같은 걸 갖다 부어도 염산 뭐 질산 이런 걸 들이부어도 지난번에 그거 뭐죠? 왕수? 왕수. 기억을 하고 계시군요. 백금을 녹이는 왕수. 맞습니다. 네. 아쿠아 레기아라고 네. 하는 이게 아쿠아가 물이고 레기아가 왕이라는 뜻이니까 말 그대로 왕의 물의 왕이라는 뜻이죠. 예, 왕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녹이게 되는데 염산 3대 질산 1인가로 비율로 섞으면 금도 녹일 수 있는 그런 강한 기가 막힌 산성 액체가 됩니다. 아, 로듐도 녹여요? 로듐도 녹입니다. 그래서 이 왕수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 왕수에 로듐으로 작업하던 와중에 녹은 그 물의 색깔이 약간 빨갛게 분홍빛이 나는 그런 장밋빛이 돼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거 장미의 금속 로듐이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 거겠죠. 왕수 이런 거에 이거 왜 이렇게 멋진 이름이 아쿠아 레기아 왕수 그러게요. 이름도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멋진 이름이 붙었고 뭐 이런 게 이렇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냐면 물론 이렇게 로듐 같은 실험하기 어려운 물질을 실험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라는 그런 과학적인 의미에서 의미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널리 알려진 것이기도 하지만 현대 화학이 탄생하기 직전 상태, 화학의 어떤 원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연금술이 유럽에서 굉장히 유행을 할 때 이 왕수가 그런 어떤 연금술의 비밀을 품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유럽 사람들이 원래 이 왕수라는 걸 몰랐었거든요. 금은 절대 변치 않는 최강의 물질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아랍 지역의 이슬람권의 중동의 과학자들이 개발한 희한한 약품 중에 하나가 유럽으로 전래가 됐는데 그래서 뭐 중동의 희한한 연금술사인 뭐 게베르 선생님이 이걸 개발했고 조금 이런 게 전설로서 유럽에서 막 돌다가 전해진 건데 이거는 금도 녹일 수 있는 액체인 거예요. 최강의 액체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원래 금이 절대 녹지 않고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귀한 어떤 천상의 성질에 가장 가까운 원소인데 이 왕수가 아쿠아레기아가 금을 녹일 수 있다면 우리가 아쿠아레기아의 성질의 반대인 뭔가를 발견을 하면 역으로 하잘것없는 무슨 납이나 뭐 이런 다 녹아있는 썩은 뭐 이런 거를 금으로 바꿀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은 연금술에 어떤 제일 많이 사람들이 매달린 어떤 과제가 납이나 철 같은 걸 금으로 바꾸는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왕수의 원리를 역으로 이용을 하면 금을 녹이는 게 아니라 금을 뭔가 만들어내는 기능을 논리적인 것 같은데 또 안 논리적인 것 약간 그런 감상으로 그렇다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중세 유럽 이후에 연금술 시대에 이 왕수에 엄청나게 많이 매달렸는데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엉뚱하게 이제 화학이 많이 발전한 거죠. 발전하기는. 그렇지만은 이런 연금술적인 그런 어떤 신비의 뭐 어떤 악마와 천사가 싸우고 뭐 용액 속에서 막 싸우고 그런 상상을 많이 하게 만들었던 그런 물질이 왕수이기도 한데 이 왕수로 실험하는 와중에 로듐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붉은 물이 나왔다. 그렇습니다. 로듐이 그다지 흔치 않은 귀한 금속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생산량이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귀금속이기 때문에 적고요. 이렇게 애초에 적어서 애초에 적고요. 그리고 나중에 발견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개발도 좀 덜 돼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적은 뭐 이런 중첩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도 귀금속이지만 금은 뭐 고대 이집트 시대 때부터 인류 문명의 거의 시작 때부터 이게 귀금속이 더 좋다. 사람들이 해가지고 그걸 막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곳에 금광은 다 개발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금은 좀 산출이 되는데 로듐은 애초에 별로 없는데 사람들이 이걸
안거의 역사도 뭐 불과 한 200년, 짧아서 200년 정도 되나? 200년도 채 안 되죠. 짧다 보니까 로듐은 생산량이 워낙에 적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로듐 덩어리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 진짜 무슨 이렇게 딱 봐도 귀금속 같은 그런 와 멋지다. 약간 은같이 생겼어요. 은같이 생겼는데 이게 광택을 잘 내면 이게 참 이상한 말인데 은보다 더 은색이 딱 또렷하게 납니다. 아 이거 말이 너무 이상한데. 은보다 더 은색이다. 이상하죠. 은색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색깔인지 감이 있잖아요. 있죠. 그죠? 근데 순수한 은덩어리로 광택을 잘 내도 은이 그렇게 광택이 물론 은도 광택이 잘 나는데 은이 광택이 조금 약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이 그런 변질도 좀 잘 되는 편이고 로듐은 잘 이렇게 만들면 진짜 은빛 광택이 진짜 멋지게 나거든요. 그래서 이 로듐 덩어리 자체를 그런 귀금속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냥 무슨 뭐 반지나 뭐 귀걸이나 뭐 이런 거 만드는데 요즘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금에다가 로듐을 도금을 살짝 한다든가 은에다가 로듐을 도금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더 멋진 빛깔의 귀금속 장신구를 만드는 그러니까 귀한 금속인 만큼 귀금속인 만큼 그러니까 그 귀금속 그 자체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참고로 로듐 시세가 지금도 금보다도 더 비싸요. 금보다 비싸요? 요즘 금 시세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몰라요. 참고로 요즘 인터넷에서 금 시세를 조회를 해보면 온스당 얼마 막 이딴 식으로 나오죠. 진짜 써서는 항상 온스였던 것 같아요. 써서는 안 돼요. 이게 뭐 말 나온 김에 짧게 하나만 진짜 욕을 하고 넘어가면 금 말할 때 그 온스하고 우리 저기 예전에 그거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저기 무슨 외국계 커피 프랜차이즈에 가면 5세트. 뭐 이렇게 단위가 커피 양이 몇 cc, 몇 밀리리터로 딱 맞게 안 떨어져 있고 막 이상하게 무슨 몇백 77cc 막 이딴 식으로 이상하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원래 그 나라에서 맞다. 온스 기준으로 양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밀리리터 cc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용량이 좀 안 맞아 떨어진다라는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어요. 미터법 이야기를 할 때. 그런데 그 커피나 술 같은 거 무슨 뭐 위스키 이런 거 따질 때 쓰는 온스 단위하고 금 같은 귀금속 따질 때 쓰는 온스 단위가 서로 다릅니다. 다르다고? 같은 온스가 아니에요.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말만 같은 뭐 트로이 온스라는 말을 쓰고 막 그래서 구분을 하는데 왜 그렇게 온스 내선 통일돼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헷갈리는 말 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오늘 미터법으로 그램 쓰면 됩니다. 그램. 지금 금 시세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램당 금 시세가 한 15만 원 정도 가까이 할 거예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 정도 그램당 기억하기도 얼마나 좋아요. 그램당 15만 원. 그 정도 하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로듐이 그거보다 더 비쌉니다. 얼마 정도?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될 거예요. 비싸네. 20만 원 할 거예요. 1.5배는 충분히 갑니다. 그래서 누가 뭐 돌반지로 금반지가 아니라 로듐 반지를 줬다. 그럼 로듐 반지 은빛깔 이렇게 나거든요. 야 이건 뭐 금도 아니고 은반지를 주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은이 아니고 그 은이 아니고 로듐 반지야라고 이야기를 하면 와. 이거 금보다도 훨씬 더 비싼 걸 이것도 알아야 와가 나오지. 로듐 반지란 걸 실제로 팔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감탄을 하시고. 야, 광택이 영롱하네. 그렇게 뭐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 사실 은반지 로듐 도금만 한 거야라고 하면 그래 그래도 정성이 그냥 은반지 주기는 조금 거시기해서 도금한 걸 그래도 구해왔구나. 그렇지. 라고 또 정성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로듐도 좀 투자 대상이 되는 금속 중에 하나입니다. 부피의 무게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로듐 값이 어떨 때 막 올라가거든요. 무슨 누가 어떻게 왜 투자를 해서 그랬는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 검색을 잘 해가지고 잘 찾아보시면 이거 원인 분석하신 무슨 기사나 이런 것도 있긴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시국에 세계 경제가 막 혼란스러울 때 로듐 값이 금값에 막 5배, 6배, 10배까지도 막 간 적이 있었어요. 진짜 저 네모 부분에서는 5배, 6배 되겠네. 그래서 로듐 값도 오르락내리락하고 투자의 대상이 되는 그런 물질이 로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쓸모가 여러 가지로 있다라는 거죠. 귀금속 뭐 이런 용도로도 그렇고. 그렇죠. 수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무슨 가끔가다 이제 어떤 분들이 있냐면 자기가 사용하는 어떤 전자 제품, 전기 제품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그 전기 제품의 어떤 연결 부위 같은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흔히 말하는 뭐 어떤 코드나 플러그나 잭이라고 하는 부분, 그런 연결 부분들이 녹슬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꽂았다가 뺐다가 하기 때문에 녹슬거나 좀 변질되기가 쉽잖아요. 딴 부분에 비해서. 근데 그거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를 극히 아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잭이나 연결 단자에 뭐 금도금 된 거 이런 거 쓰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금도금 된 것보다 더 좋은 걸 쓰고 싶으신 분은 로듐. 더 아끼시는 분들은 뭘 쓰겠어요? 로듐 도금된 걸 쓰시는 분들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판매합니다. 예, 저는 뭐 무슨 제가 사용하는 뭐 장비에 이걸 너무 저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금도금 된 걸로 바꿔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아유 쓰시는 김에 아예 로듐 도금으로 하나 장만하세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책 하나 바꾸는데 한 10몇만 원 들어요. 예, 그리고 또 약간 요거는 이제 농담 비슷한 건데. 이제 우리 그 음악 앨범이 음반이 많이 팔리면 뭐 플래티넘 음반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 하죠.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말장난 비슷하게 생긴 건데 원래 옛날부터 골든 디스크 이런 말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거 약간 요즘에 좀 덜 쓰는데 옛날에 트로트 앨범 같은 거 보면 무슨 뭐 남진 골든 디스크 뭐 이런 뭐 남진 골든 히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맞아요. 이렇게 컴필레이션 앨범 같은 거 식으로 뭐 나온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좋은 곡이 많이 담겨 있는 혹은 굉장히 인기 있었던 그런 거를 골드 디스크 옛날에는 음반이 진짜로 디스크 판 모양이었으니까 골든 디스크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풍습이 있었는데 아마도 어떤 아저씨들이 아재 개그 하다가 탄생한 말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처음에 유래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골드 디스크보다 더 높게 평가해 줘야 되는 건 뭐라고 부를 거냐라고 해가지고 금보다 더 좀 귀하고 있어 보이는 요즘은 뭐 금 시세가 올라가서 그렇지도 않은데 그래서 탄생한 말이 백금입니다. 그래서 플래티넘이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싱글 같은 경우에는 100만 장이 팔리면 플래티넘 디스크다. 플래티넘 히트를 했다라고 하죠. 뭐 어떤 앨범이 어떤 음반이 싱글 디스크가 대표적인 뭐 플래티넘 달성했을까요? 조용필 선생님? 뭐 100만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에는 싱글 시장이라는 게 옛날에는 특히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 이제 뭐 우리 이것도 달고 있는 김에 아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안단테 아바 노래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워털루가 아마 처음에 플래티넘 달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워털루 이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바 전성기 태어나시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CBS 음악 FM에서 10년 다니다 보니까. 그런데도 워털루는 기억을 한다라는 건 진짜 플래티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 뭐 맘마미아, 그다음에 뭐 댄싱 퀸 이런 노래들이 이런 노래들이 아바의 이제 플래티넘인데요. 아바보다도 더욱더 그 앞선 시대에 인기가 있었던 그런 유럽 밴드로 더 비틀즈가 있지 않습니까? 더 비틀즈의 멤버 중에서 꾸준히 오랫동안 작사 작곡 활동을 계속해왔던 폴 맥카트니 같은 경우에는 당신은 너무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런 팝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너무나 위대한 가수이기 때문에 플래티넘 이상의 그런 음반을 당신은 발표했다고 할 자격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아마 무슨 영국 음반 협회 뭐 이런 거에서 약간 그런 행사로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듐 디스크를 한번 만들어서 줬던 적이 있습니다. 오, 과학적이야. 그 음반에다가 그것도 로듐 덩어리는 아니고 로듐 덩어리 너무 비싸서 못하고 그것도 아마 도금에서 씌운 걸 거예요. 100금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듐 디스크를 받은 제 생각에는 전무후무하겠네요. 근데 뭐 이건 뭐 로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 말씀하신 대로 뭐 남진 선생님이나 나훈아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조용필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우리 BTS나 블랙핑크나 뭐 이런 분들한테 우리나라 음반 협회 같은 데서 뭐 아니면 뭐 저작권 협회 같은 데서 까짓거 우리도 로듐으로 하나 만들어서 진짜 우리는 되잖아. 아예 찐 로듐으로 그냥 하나 덩어리로 그냥 하나 만들어서 시시하게 도금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줘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밖에 우리 일상에서 로듐 어디에 활용도가 높습니까? 로듐에 진짜 좀 의미 있는 용도도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업적인 산업적인 용도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보기 좋은 뭐 귀금속으로서의 용도도 좋습니다만 산업적으로는 로듐이 어디에 제일 많이 사용되느냐. 그래서 이 시장하고 로듐 시세가 같이 간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쓰이는 데가 어디가 있느냐. 자동차 산업입니다. 자동차 산업. 자동차에서 로듐이 어디에 쓰일까요? 이건 맞추기 어렵습니다. 이건 맞추기 어려워. 그래도 아무거나 그냥 하나 찍어만 보시죠. 이건 맞추기는 어려워요. 엔진. 이거는 맞추기 어렵습니다. 로듐이 어디 쓰냐면 대놓고 실망한 표정 짓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추기 어려워. 이거는 눈으로 봤을 때 이거 로듐 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자동차의 매연 성분을 제거해주는 장치에다가 로듐 촉매를 활용을 합니다. 우리 촉매 이야기 많이 말씀드린 적 있죠. 어떤 물질이 원자들끼리 서로 붙어 있는 그 형태, 그 방식에 의해서 물질의 성질이 항상 다 바뀌게 되는데 우리 뭐 많이 얘기한 걸로 산소가 2개씩 붙어 있으면 우리가 들이마실 수 있는 아주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산소 기체가 되지만
산소가 3개씩 붙어 있으면 같은 산소 원자지만 붙어 있는 단위가 3개씩 붙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성질이 전혀 달라져가지고 오존이 되어가지고 소독약이 돼버린다. 라는 거를 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산소 2개짜리인 산소 기체를 가지고 2개면 짝이 안 맞는구나. 3개를 모아가지고 그걸 분해를 해서 3대3으로 다시 재조합을 하면 그러면 산소로 오존을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산소 기체로 오존을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재조합을 해주는 약품이 바로 촉매다. 이런 건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로듐을 이용을 하는 제일 대표적인 매연을 줄여주는 장치, 매연 정함 장치로 LNT라는 게 있습니다. LNT라는 게 약자로 이게 뭐더라? 린낙스 트랩인가 뭐 그래요. LNT. 맞네요. 약간 환경안전공학과 좀 전공하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초대 학과장. 그거 학과장 아니신가요? 그렇긴 한데 너무 그렇게. 저희의 학과의 전임 교수가 저밖에 없어요. 그래도 학과장이죠. 오케이. LNT라는 장비에 이 로듐 촉매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네. 이거 길게 해도 재밌는데. 이제 시간을 보실 줄 아네요. 시간 뭘 보고 지금 시간이 이거 길게 해도 재밌네. 이거 조금만 길게 할까요? 한 10분 정도 더 하시죠. 알겠습니다. 10분 정도. 조금 길게 해도 되겠네. 이게 자동차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오염 물질로 흔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황산화물하고 질소산화물이 있어요. 그래서 황의 원소기호 뭔지 기억이 나시나요? S입니다. S. 그래서 황의 산화물이니까 산소 O가 붙죠. 그래서 SO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뭔지는 모르겠으니까 모든 걸 대표할 수 있는 말 X를 사용을 해가지고 SOX, X는 소문자로 씁니다. 라고 하면 황산화물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근데 삭스라고 하면 무슨 뜻이 있습니까? 양말이요. 그런 뜻도 있어가지고 그걸 괜히 그냥 삭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재밌네. 근데 이런 환경 분야에서는 삭스라고 하면 양말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자동차에서 삭스가 너무 많이 나와. 자동차에서 양말도 주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황산화물 계통의 오염물질이 많이 나온다. 그렇군요. 뜻이에요. 그리고 질소는 원소 기호가 N이죠. 그래서 질소 산화물들은 NOX라고 해가지고 낙스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삭스와 낙스가 많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많이 지금도 문제가 많이 되지만 옛날부터 되게 많이 문제가 되던 거는 황산화물 쪽이었어요. 왜냐하면 황산화물 쪽은 황산화물이니까 어떻게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어떻게 공기 중에서 돌아다니고 뭐 비 내리는데 섞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황산이 생길 가능성이 쉽거든요. 황산 좀 쉽게 갈 수 있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황산화물 계통으로 오염이 많이 되면 산성비도 많이 내리고 사람이 들이마셨을 때 폐 같은 데가 막 이렇게 자꾸 녹는 것처럼 망가진다라고 해가지고 옛날부터 사람들이 되게 경계하던 게 황산화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런던 스모그 사태의 원인이 되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받게 한 물질 황산화물. 우리 90년대 떠올려 보시면 그때는 뭐 우리나라의 산성비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 뭐 산성비 맞으면 머리카락 빠진다는 소문도 돌고 소문입니다. 그건 그냥. 그래서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황산화물을 제일 많이 경계를 했어요. 근데 요즘 옛날에 비해서 산성비 이야기를 좀 덜 하죠. 생각을 해보면. 맞아요. 90년대에 비해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원인 중에 하나가 산성비 문제가 과거에 비해서 좀 해결이 됐어요. 비교적. 뭐 완전히 다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좀 이렇게 해결의 가망이 보이고 있어요. 좀 풀리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황산화물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황산화물을 어떻게 줄이게 되었느냐. 황산화물은 황이 있으니까 그게 태우는 과정에서 그 황이 들어있는 연료를 주입을 해가지고 휘발유가 엔진 속에서 타는 과정에서 탄다는 게 공기 중에 산소하고 반응을 한다는 거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연료 속에 들어있는 황이 황산화물로 변해가지고 황산화물에는 오염물질이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연료 속에 들어있는 황성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자꾸 길어지는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게 재밌어요. 왜 이렇게 초조해요? 이게 재밌어요. 왜냐면 왜 재밌냐면 우리 황할 때 기억나세요? 황이 무슨 뭐 사랑의 호르몬이 옥시토신에도 들어있고 해가지고 단백질이 이렇게 서로 뭐 연결해주는 역할하고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황은 그런 사람 몸에 생물의 몸에도 많이 사용이 되는 물질이라고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화석연료로 사용하는 석탄이나 석유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원래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 옛날에 살던 동물이나 식물이 예. 죽어가지고 묻혀가지고 변해가지고 석탄이나 석유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몸에 있던 황이 석탄이나 석유에도 그대로 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석탄이나 석유에도. 예. 그러니까 그거를 태우면 거기 있는 황이 황산화물로 바뀌어가지고 공기를 오염시키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특히 석유 계통의 원료 같은 경우에는 예. 수많은 정유회사에서 우리 지지난 시간이었나요? 기억나시나요? 우리나라 정유회사들 기술력이 좋다고 한 거. 이리. 예. 석유 속에서 이런 정제를 해가지고 뭐 등유나 휘발유 같은 걸 만들 때 황성분은 제거를 해내는 작업을 아예 공장에서 해버립니다.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좋은 정유사들이 이거를 싼 값에 잘 해내는 게 기술력이에요. 그게 되네. 예. 그렇게 하면 석유에 원래는 황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팔기 전에 황성분을 최대한 제거를 해가지고 팔아버리면 태워도 황이 없으니까 황산화물도 안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절로 옛날하고 똑같은 자동차에 똑같은 엔진을 타고 다녀도 황산화물이 안 발생하는 깨끗한 공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도움이 된다라는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탈황 과정이라고 해요. 연료에서 있는 황성물을 빼내는 거. 우리나라가 비교적 잘하는 편입니다. 비행기 돈가스를 맛있게도 튀기고 깨끗하게도 튀기고. 이거를 세계의 선진 정유사들이 이걸 가지고 이런 뭐랄까요 전략도 많이 세워요. 배에서 사용하는 연료 같은 경우에는 황 기준치 이렇게 많이 하면 너무 길어지겠다. 여기까지만 하고. 자 그런데 우리가 싹스는 했어요. 내적 갈등. 싹스는 했어요. 낙스가 있잖아요. 질소산화물 있잖아요. 질소산화물의 이 질소에는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물론 뭐 사람 몸에도 질소가 많이 들어있고 동물이나 식물의 몸에도 질소가 들어있으니까 연료에서 나오는 질소도 물론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의 질소산화물은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바다? 아니요. 질소가 어디에 되게 흔합니까? 공기? 공기에 흔해요.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 기체가 그냥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높은 온도 속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공기 속에 있는 질소 기체가 변해서 질소산화물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그렇다고 공기를 없애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저절로 들어가는 공기 속에서 우리가 사는 한은 이거를 근본적으로 없애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질소산화물 문제의 고민거리입니다. 그래도 최대한 그거를 어떻게 없애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들어가는 질소를 최대한 어떻게 줄이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써요. 자 그런데 그래도 질소 기체가 들어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질소산화물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 질소산화물이 공기 중으로 그러니까 질소산화물이라는 걸 생기는 걸 피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황산화물 문제는 우리가 그래도 좀 해결했지만 그래서 질소산화물 해결하는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매달리고 있는데 황산화물도 제거하는 장치가 자동차에 달려 있기는 있지만 그 문제는 아직 질소산화물 문제보다는 좀 작은 문제가 지금 됐기 때문에 질소산화물에 많이 매달리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질소산화물이라는 거는 질소 원자하고 산소 원자가 붙어있는 형태의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로 산소를 떼주는 뭔가를 장착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산소를 떼줘요? 질소하고 산소하고 그걸 환원 반응이라고 합니다. 질소하고 산소하고 붙어있는데 거기서 산소를 도로 떼주면 남아있는 질소는 질소 자기들끼리 달라붙어가지고 다시 질소 기체가 되면 공기 중으로 그냥 내보내면 되잖아요. 공기 중에 질소가 항상 널려 있는 거 그건 뭐 우리가 뭐 유감 없으니까. 그래서 질소산화물이 나올 때 그 질소산화물에 있는 산소를 다시 떼주는 장치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트럭 같은 데 들어가 있는 장치로 제일 좀 요즘에 특히 많이 인기가 있는 장치가 SCR 선택적 환원 촉매 반응 장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소수를 집어넣으면 요소수를 집어넣으면 거기에서 질소산화물에서 산소를 떼주는 장치가 SCR이라는 장치예요. 요소수를 이건 항상 소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소수를 못 구해가지고 몇 년 전에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죠. 그죠? SCR 말고 딴 방식으로 질소산화물에서 산소를 떼주는 장치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LNT라는 장치입니다. LNT 장치는 요소수 같은 걸 안 들이붓는 대신에 안에 로디움을 이용한 촉매를 설치를 해놨어요. 로디움이 거기 들어가. 그래서 로디움이 이용하는 그 반응을 이용을 해가지고 귀금속 로디움이 만들어내는 그 촉매 반응을 이용을 해가지고 온도도 뭐 조절해줘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 질소산화물이 나오다가 거기에 걸려가지고 산소가 뜯어지고 질소끼리만 붙어가지고 깨끗한 질소로 나오는 그런 장치가 이제 LNT거든요. 요소수 대란 생겨도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LNT가 성능이 충분하면 SCR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혹은 살살 틀어도 되기 때문에 요소수가 덜 필요한 거죠. 그래서 LNT가 아주 좋은 게 있다라고 하면 아주 그거는
좀 괜찮은 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LNT도 수명이라면 수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로듐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상했다라든가 로듐에 뭐 그을음이 잔뜩 끼게 되었다라든가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로듐 이 촉매 반응기 LNT 장치가 점점 낡아가지고 못 쓰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뭐 갈아줘야 된다든지 이런 게 생기는데 당연히 이 장치가 안에 로듐을 쓰기 때문에 비싸겠네.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자동차 범죄 많이 발달한 그런 나라에서는 그것만 훔쳐가는 그걸 떼간다고? 그런 왜냐하면 그거 나라에 따라서 이제 규정은 다른데 어떤 나라에서는 그거를 떼고 운행해도 안 잡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런 나라에서는 그게 떼도 이거는 뭐 나가는 배기가스에 관련된 장치니까 그렇죠. 차가 가기는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신경 안 쓰고 운전을 하면 며칠 동안 모를 수 있어요. 떼간지를. 그거 빼서 로듐 긁으려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화학 산업이 발달해 있고 자동차 산업이 발달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폐차에서 나오는 이 LNT에서 로듐만 회수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공장이 충남 당진행가 있는 공장이 좀 제일 유명한 편인데 그 꽤 크게 영업합니다. 그래요. 그 알짜 회사 뭐 이런 걸로 가끔 뭐 이렇게 뭐 신문 기사에도 나오고 하는 그런 회사인데 무슨 뭐 찾아보시면 재밌는 게 있는데 거기서 1년에 그런 식으로 거기는 재생,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식의 재생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만 1년에 1톤입니다. 1톤? 네, 1g에 아까 20만 원까지 간다라고 했는데 로듐만 1톤? 네, 로듐만 1톤. 거기서 뭐 백금도 비슷하게 하고 해가지고 몇 톤씩 더 하는데 로듐만 1톤입니다. 와, 그러면 얼마야? 1톤이면 얼마야? 하여튼 뭐 그런데 이제 이 로듐 이야기 이제 다 끝나갈 때 됐으니까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LNT 로듐 이게 세계 경제에 큰 어떤 전환을 가져온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언제죠?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이거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예전에 독일계 자동차 회사가 전 세계에 한번 난리를 일으켰던 디젤 게이트 사건이라는 게 있었죠. 그게 뭐였느냐라고 하면 디젤 자동차의 그런 연비하고 성능을 더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연비 테스트하는 대로 끌고 가가지고 작업을 할 때는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그걸 감지를 해가지고 연비만 더 좋게 나오도록 안에 돌아가는 장치를 쓱 바꿔버리고 뭐 일상적으로 주행을 할 때는 또 다시 뭐 원상 복구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험 받으러 갔을 때 측정한 연비가 실제로 운행할 때는 안 나오게 만드는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문제가 한번 된 적이 조작인 있었죠. 거죠, 조작. 그때 그런 조작 기능을 내부에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많이 했던 게 뭐냐. 이 LNT를 껐다가 켰다가 하는 식으로 조작을 많이 했어요. 그런 거구나. LNT를 작동시키려면 여러 가지로 차에 더 에너지도 많이 들어오고 힘들고 뭐 이렇게 할 테니까 그거를 연비가 잘 나오게 할 때는 뭐 살짝 꺼가지고 매연 측정 안 할 때는 이거는 꺼도 안 걸릴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요거를 조작하는 그런 거를 당시에 독일의 일부 자동차 회사가 사용하고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세계적으로 엄청난 스캔들이 됐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돈도 많이 물어주고 더욱더 큰 거는 그 때문에 뭐 그것만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 때문에 약간 세계 자동차 시장의 재편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디젤이 좀 많이 수요가 없었고 그렇기도 하고 한편 그것 때문에 그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좀 휘청휘청하는 그렇죠. 그 분위기를 타고 어떻게 보면 한국 자동차 회사가 좀 잘 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원래 독일 회사들이 예로부터 환경 이런 쪽으로 투자를 유럽 회사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유럽 회사들이 장기 전략으로는 2010년대부터 전기차 시대에는 유럽이 앞서 나갈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좀 오히려 어떤 그런 동력이 딸려버리고 오히려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막 더 따라붙고 치고 나가고 미국 회사들이 계속 그 우위를 유지를 하는 그런 게 얼마 전에 있었던 디젤 게이트 때문에 그게 있었는데 이 디젤 게이트의 한 축을 담당했던 그런 부품이 LNT인데 LNT를 만드는 핵심 재료가 로듐이었다. 기억을 해놓으셔도 되겠습니다. 맞춰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오늘 평소에 예상 시간보다 예고한 시간보다 3분밖에 초과 안 돼서 진달래 이야기만 안 했어도 그 3분보다도 줄일 수 있었는데 릴스 가기 기대합니다. 자, 과학계 교육계 증권가와 주목한 시간 원서 오픈 타임인 주기율표. 오늘은 때로는 금값을 추월하기도 하는 귀한 금속 로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곽재식 작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